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를 일주하며 한 주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로 세계 일주 위클리 월드입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풍성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유럽 소식입니다. 겨울 스포츠 관광 명소인 보스니아의 산악 리조트들이 최근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곳 대신 여름철 휴양객들을 위한 장소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울창한 수비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갑니다. 정상에 오르자 시원한 바람과 탁 트인 전경이 반겨줍니다. 인근에는 시원한 호수도 있습니다. 보스니아 사라예보 인근 야호리나 산의 풍경입니다. Ovo je fantastična klima ovdje, tako da nije vrućo. Čovjek se izabere pravu destinaciju za ljetovanje. 보스니아의 산악 리조트들은 겨울이면 유럽 곳곳에서 스키와 썰매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기러 오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거의 오지 않고 오더라도 기온이 높아 쌓이지 않고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고사 위기에 놓인 리조트들은 겨울 스포츠 대신 여름 휴양객을 끌어들이기로 했습니다. 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10분 활용해 하이킹 코스와 자전거, ATV 트레일러 등을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te planine, tako da je svake zime, vidjeli ste upitno još sada Bjelašnica, kada i koliko će biti snijega. 여름철 최고 인기 휴양지는 바닷가지만 기후변화가 오히려 산악 리조트들에게는 기회가 됐습니다. 바닷가는 섭씨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내리쬐지만 산은 25도에서 30도 이내로 서늘한 기온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Ljudi sve više biraju planinu kao destinaciju za svoj ljetni odmor. Razlog tome je vjerovatno zato što su temperature i do 10 stepeni niže, a svakako i vazduh je ljepši i ljepše se. 하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 올해 7월까지 사라예보의 관광객은 이웃한 인기 관광지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보스니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 그리고 1년 내내 가능한 관광을 키워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슬로베니아가 동유럽 국가로는 처음으로 조력 사망을 합법화했습니다. 하지만 존엄하게 죽을 권리라는 찬성론과 생명 경시라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아버지를 떠나보낸 티나 부가 씨. 그녀는 조력 사망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n predvsem ljudem omogočiti, da odidejo in zapustijo na način, kot si ga sami želijo, da ohranijo dostojnost. 슬로베니아 의회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불치병 환자가 의사에게서 받은 약물로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사가 직접 주사하는 안락사는 제외됩니다. 법안 발의자들은 이 제도가 현대 의학으로도 줄일 수 없는 고통을 덜어주는 보완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aliativa pa seveda je nekaj, kar je zelo pomembna, vendar nažalost tudi najboljša ne more pomagati prav vsem. Zato je dopolnilna temu zakonu. 하지만 반대 측의 우려도 큽니다. 의사협회는 다수 의사가 양심에 따라 시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Zelo verjetno je, da bodo številni zdravniki podali ugovor vesti in na koncu se lahko morda zgodi situacija, nekje podobna situaciji, kot jo imajo v Švici, da to specialno opravljajo samo določeni zdravniki. 시민단체 역시 법안 폐기를 위한 국민투표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000명의 서명을 받아 당장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민의 58%가 가톨릭 신자인 국가에서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술 비용을 공공건강보험으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경제적 파장과 윤리 논쟁이 동시에 불붙고 있습니다. 법은 통과됐지만 국민투표 재추진 움직임으로 존엄한 죽음을 둘러싼 슬로베니아 사회의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새것 같지 않은 디자인에 일관되지 않은 색 무늬를 가진 슬리퍼가 등장했습니다. 한 영국 예술가가 생각해낸 새로운 슬리퍼 제작 아이디어인데요. 주재료가 먼지라는 점이 깜짝 놀라게 합니다.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인 먼지를 뭉쳐 만들었다는 먼지 슬리퍼. 커다랗고 단단한 잔해물을 제거하고 남은 먼지를 평평하게 만든 뒤 가열해서 박테리아와 기타 오염물질 또한 제거했는데요.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찾아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등 뒤에 프로펠러를 달고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패러모터라는 동력 패러글라이더라고 하는데요. 낙하산과 비슷한 천으로 된 날개와 배낭처럼 착용하는 작은 엔진으로 구성된 가벼운 항공기입니다. 첼로나는 소셜미디어에서 영국 패러모터 비행가로서 인기를 얻으며 많은 팔로워를 모았는데요. 처음 이 스포츠에 끌렸던 매력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은 구름 위에 있을 때라고 하네요. 폴란드의 라벤더 밭이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라벤더는 5에서 35도 사이 온도를 선호하며 비교적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드는 기후에서 잘 자라는데요. 더운 날씨에도 물을 많이 줄 필요 없이 잘 자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페인 기온이 44도까지 오르며 폭염 경보를 발령하는 등 기존 라벤더 재배국들의 무더위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로 기후변화 속에서 점차 라벤더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궁전 정원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분수대 앞에서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졌는데요. 해가 지자 정원은 더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공연자들은 음악에 맞춰 불과 함께하는 화끈한 안무를 이어갔는데요. 뒤를 이어 드론과 불꽃놀이가 행사를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야간 분수 불꽃쇼로 16,000명 관객이 금요일 밤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다고 하네요. 고슴도치부터 백조, 여러 종류의 새까지 올여름 많은 동물이 한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프랑스 동물보호소인데요. 수레에 실려 진료소로 이송된 동물들도 있습니다.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에서 40도까지 지속되는 무더위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입원한 건데요. 더위가 힘겨운 건 사람뿐만이 아니네요. 모두 건강히 여름을 나길 바랍니다. 슬로베니아에서 다이빙 대회가 열렸습니다. 소카강을 가로지르는 유서 깊은 다리에서 진행되는 대회인데요. 1580년 건설돼 여러 번 재건되어 온 다리로 높이는 무려 17m에 달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14개 국가에서 온 하이다이빙 선수 35명이 참가해 다리 위에서 다양한 점프 스타일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다이빙 대회에서 물구나무 자세로 뛰어내린 퍼포먼스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가 경주용 자동차로 변신했습니다. 헬멧을 쓴 선수들은 차에 올라탄 뒤 신호에 맞춰 잔디밭을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영국에서 개최되는 연례 행사 잔디 깎는 기계 지구력 경주가 펼쳐졌습니다. 12시간 동안 밤새 1.4km 코스를 달리는 경주로 그야말로 지구력이 강한 팀이 우승하는 경기인데요. 기계 특유의 시동 방식으로 운전자가 스스로 시동을 걸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경주 우승자는 420바퀴를 완주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영국 항구 도시 플리머스 밤하늘이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불꽃놀이 팀들이 기술을 갈고 닦아 영국 불꽃놀이 챔피언십에 참가했는데요. 올해 행사에서는 이전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6팀이 챔피언 중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한 팀당 시연할 시간은 10분씩 주어졌고 각자의 매력을 시원하게 뽐내는데요. 웨스트 서식스 셀시 출신 셀스타 파이어웍스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어서 만나볼 대륙은 북아메리카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데요. 그런데 우방국에 대한 내용은 줄고 적대국 중심으로만 기술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북한에 대한 부분도 눈길을 끄는데요. 관련 내용이 크게 줄고 정치 체제를 비판하는 문구도 사라졌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올해 국가별 인권 보고서입니다. 북한 관련 분량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53쪽에서 이번엔 25쪽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처형이나 고문, 강제 실종 등 구체적인 사례가 상세히 기록됐지만 이번엔 잔혹성과 강압이라는 포괄적인 표현만 남았습니다. 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없고 야당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치체제 비판 문구는 아예 삭제됐습니다. We will have perhaps some in this case
smaller reports. But I would suggest that you watch the actions that are taken by an administration and that commitment to human rights. 이런 변화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취임 직후 기존 보고서를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비판하며 전면 개편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북한을 비롯한 우방국인 이스라엘과 엘살바도르 등 여러 국가들에 대한 정치제재와 정권 비판이 사라졌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눈밖에 난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권 상황을 악화로 평가했고 유럽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MBC 날씨예보 징계와 의대중원 갈등 등을 거론하면서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야기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보고서가 보편적 인권 원칙보다는 외교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포착된 순간입니다. 번개가 치자 도로 양쪽에서 동시에 불길이 치솟는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번개는 왼쪽 전봇대와 변압기를 불덩어리로 만들고 오른쪽 천장 장비에서는 밝은 푸른빛을 뿜으며 아크 방전을 발생시켰습니다. 전선이 끊어져 정전이 발생하고 해당 지역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맨해튼에 사는 예비 신부가 약혼 반지에 넣을 다이아몬드를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기 위해 아칸소 주립공원 분화구로 향했는데요. 3주 동안 여행을 즐기며 발굴을 계속하던 마지막 날, 마침내 원석을 발견했습니다. 끈기 있는 노력 끝에 그녀는 치아 크기만한 2.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얻게 됐는데요. 공원 측은 올해 이곳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 중 세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라고 밝혔습니다. 심신을 단련하기 좋은 운동으로 꼽히는 요가를 색다른 곳에서 진행하면 어떨까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과 함께하는 요가 수업이 열렸습니다. 해바라기부터 별이 빛나는 밤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스크린에 펼쳐졌는데요. 거장의 작품을 배경으로 이어가는 요가 동작이 또 다른 예술 작품처럼 보입니다. 이 낭만적인 기획을 담은 수업료는 1인당 약 7만 원이라고 하네요. 지난달 미국 텍사스 중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홍수가 몰아쳐 큰 피해를 입혔었죠. 물이 다 빠져나간 뒤 땅에서 새로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사람 발보다 몇 배는 커다란 공룡 발자국이 나타난 건데요. 교차로 여러 차례 발생한 발자국들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청소를 돕던 자원봉사자가 발견해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고생물학 전문가들은 지도와 3차원 영상을 활용해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8월 14일은 파나마 황금 개구리의 날이기도 한데요. 세계에서 가장 멸종위기에 처한 개구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황금빛을 띠는 몸매에 점박이 무늬를 가진 이 개구리는 독성이 강해 최대 1,200마리 쥐를 죽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화려한 외모 뒤에 숨겨진 강한 힘은 포식자에게서 자신을 방어하는 데 용이합니다. 브룩필드 시카고 동물원에는 파충류와 조류 전시관에 파나마 황금개구리 5마리를 보존하고 있다고 하네요. 책상 위에 순차적으로 커다란 샌드위치들이 만들어집니다. 큼지막한 빵 위에는 고기가 수북이 쌓이는데요. 완성된 샌드위치는 두 손으로도 들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멕시코 샌드위치 토르타 박람회 현장에서 벌어진 행사인데요. 커다란 토르타를 생산하는 순서는 행사 전통으로 이번 행사에서 만든 토르타 길이는 무려 1,153m에 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아메리카 소식입니다. 볼리비아에서 지난 20년간 이어져온 좌파 집권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지난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와 보수 후보가 1, 2위를 차지하면서 10월 치러질 결선 투표에서 정권 교체가 확정됐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진행된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승과 경제난에 지친 민심은 결국 20년간 집권해온 좌파 정권의 등을 돌렸습니다. 중간 집계 결과 중도 성향의 로드리고 파스 후보가 32.8%를 얻어 예상을 뒤집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Resulta que hay una Bolivia que no se la toma en cuenta y ahora se ha puesto presente. 2위는 보수 성향의 호르헤 키로가 전 대통령.
26.4%를 얻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과반을 얻는 데는 실패해 오는 10월 결선 투표를 통해 승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2위를 한 호르헤 키루가 후보는 즉각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Necesitamos toda la unidad posible para derrotar lo que hoy tiene al pueblo boliviano sumido en profunda angustia, lo que tiene a las familias bolivianas desesperadas, una crisis económica gigantesca. 유권자들은 20년 만의 정권 교체에 기대감을 보입니다. En realidad pienso personalmente que los dos tienen mucho potencial. Entonces, y es lo que he dicho, sea cual sea que gane, tenemos una Bolivia libre por fin. 최대 변수는 출마가 무산된 에보 모랄라스 전 대통령입니다. 백지표를 호소하며 선거판을 흔들었고 실제 무효표가 20%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중도 돌풍과 보수 연합의 맞대결 속에서 모랄레스의 정치적 영향력이 결선 투표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누가 당선되든 경제 위기 극복과 정치적 갈등 봉합이라는 무거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빠른 속도로 내려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자동차들. 우스꽝스럽게 생긴 자동차들의 공통점은 엔진이 없다는 건데요. 브레이크와 안전띠, 헬멧 등 안전 장비는 갖춰야 합니다. 파라과이에서 매해 열리는 비누상자 경주 현장은 멋진 무동력 자동차들 향연에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참가자들은 파이프 조각이나 이륜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해 다채롭게 만든 개성 있는 자동차를 마음껏 뽐냈습니다. 네, 끝으로 만나볼 지역은 아시아 중동 지역입니다. 인도에서 유기견 문제를 두고 찬반 양론이 맞붙었습니다. 대법원이 뉴델리의 유기견을 전부 다른 곳으로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한 해결책이라는 찬성 의견과 동물 학대라는 반대론이 팽팽합니다. 인도 뉴델리 거리에는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개가 많습니다. 이 개들은 시민들에게 귀여움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물거나 공격하기도 합니다. 특히 힘없는 어린아이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पुल क्रॉस करके ले जाते 1 घंटे का टाइम लग चुका था वो। दर्द हो रहा बहुत खून काफी निकल रहा था जबकि इसको टाके नहीं लगा सकते थे। 인도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신고된 개물림 사고는 370만 건이고 올해 1월에만 43만 건이 보고됐습니다. 뉴델리에서는 매일 약 2천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자 지난 11일 대법원이 뉴델리에서 유기견을 모두 없애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천 마리의 유기견을 즉시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한 후 6-8주 내에 보호소로 이송하라는 내용입니다. सुप्रीम कोर्ट का जो ऑर्डर है उसको हम 100% इम्प्लीमेंट करेंगे और पूरी तरह से कोशिश करेंगे कि 6 महीने के अंदर अंदर 6 हफ्ते के अंदर अंदर कि कहीं भी स्ट्रीट डॉग ना नजर आए। 그러자 동물보호 활동가들과 환경단체들은 동물 학대라며 반발했습니다. 개들을 돌볼 보호소 등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명령이라며 결국 유기견을 다른 지역으로 떠넘길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We feed about 150 dogs. I really want to know where these 150 dogs will go. I don't think anything is happening. The MCD does not have manpower, it does not have resources, it does not have infrastructure. 인도는 쓰레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심의 개들이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시골에서 버려진 개들이 도시로 유입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퇴거나 안락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대신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14년 동안 내전으로 고통받았던 시리아가 이번에는 36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는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대규모 식량 위기가 우려되면서 새로운 정권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시리아 카미실리의 밀밭입니다. 갈라진 땅 위로 누렇게 마른 밀이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14년간의 내전을 견뎌낸 농민들이 이제 36년 만에 최악의 가뭄과 맞서고 있습니다.
إيصال تقريبا دور صدون بما كان دبو براسي خسارة ما قلق بو يعني ملي كان بكي تراكتور هبو اشتر بيجن بزر بو سماد بو ابناك تبدا ما خصتا بالعرض براسي تبدا شو ما تشتاق جنراج تيدا. 올해 밀 생산량은 40%나 줄어 국내 수요의 3%도 채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الإنتاج المحلي لا يغطي أكثر من 2 إلى 3%. خاصة بعد عام من الجفاف يعني ضربها سوريا لم يمر في تاريخ سوريا مثل هذا العام. 게다가 정권 교체로 러시아의 밀 공급도 끊겼습니다. 미국이 일부 제재를 해제했지만 금융 제약 등으로 실질적인 수입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대로라면 시리아인 300만 명이 심각한 굶주림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난 속에서 소수 민족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في السويداء وكذلك في المنطقة الشمالية الشرقية يمكن إرجاعها إلى مجموعة من العوامل تقدم ذرائع بأنها لم تكن حاضرة في المؤتمر الوطني والحوار الوطني. الإعلان الدستوري لن يضمن حقوقها أيضا غيابها عن التمثيل الحقيقي في الكوكب. 남부 수아이다에선 소수종파인 드루즈족이 독립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국기까지 등장했습니다. 내전의 상처를 딛고 재건에 나서야 할 신정부가 최악의 가뭄과 정치적 분열이라는 이중고를 안고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세계 코끼리의 날을 맞아 인도네시아 발리 동물원에서는 코끼리 모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코끼리 조련사는 어미 코끼리와 새끼 코끼리를 과일 더미로 안내했는데요. 그곳에는 수박과 바나나 같은 신선한 과일과 사탕수수가 잔뜩 쌓여 코끼리 모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끼리들도 과일 선물이 만족스러웠는지 음식을 신나게 즐기는 모습이 꽤나 즐거워 보이네요. 에티오피아에서 화석화된 치아가 발견됐습니다. 과학자들이 에티오피아 아파르 지역의 레디 게라루 현장에서 발굴했는데요. 화석은 260만에서 280만 년 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발견된 치아 10개가 루시로 알려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아닌 새로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종에 속한다고 결론 지었는데요. 치아만으로는 종 이름을 붙일 수 없어 더 많은 화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세계 주요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윤석천의 밑줄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경제 소식 명쾌하고 깊이 있게 풀어주실 경제평론가 윤석천 이코스피어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지난주 주목할 만한 경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알 수 있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달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9%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0.2%를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요. 연간 상승률은 3.3%로 5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2% 목표치도 훌쩍 넘어섰습니다. 관세 상승 비용을 감내해왔던 기업들이 서서히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서비스 가격이 전달보다 1.1% 올라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고 채소 가격이 39% 가까이 급등하며 상품 가격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되는데요. 그런 만큼 전문가들은 가을쯤 소비자 물가가 오를 것이라며 관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선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이런 소식을 꼽아 주셨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왔던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현실화되는 건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갖다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죠? 뭐 그런 대로 안정세였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8월 14일 날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이 생산자 물가 지수 갖다가 보통은 도매 물가 지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소비자 물가에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선행 지표라고도 하나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월가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해서 한 0.2% 정도 오를 거다, 안정세를 보일 거다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야, 이거는 뭐 0.9% 전월 대비해서 이렇게 오른 겁니다. 이게 0.9%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1% 안 올라왔는데 뭘 그래. 근데 0.9 곱하기 12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매달 0.9%씩 오르면은 1년이면은 8% 넘네요. 9%가 넘죠. 예. 10.8%. 아, 그렇죠. 거의 한 10%가 훌쩍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헤드라인 PPI, 네. 그다음에 근원 PPI 둘 다 전월 대비로에서는 0.9%가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전년 대비로에서는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3.3%. 예. 그다음에 근원 PPI 같은 경우에는 3.7%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가가 깜짝 놀랐죠. 근데 이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더 놀랄 만한 어떤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일단 상품 가격, 그다음에 서비스 가격 모두 다 올랐어요. 네. 상품 가격이 그런대로 좀 덜 올랐는데 전월 대비해서 0.7%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오른 게 주로 어디 부분에서 올랐느냐? 컴퓨터, 가전제품, 가구 등의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는 준내구재하고 내구재입니다. 아하. 일반 소비재가 아니잖아요. 이거 네. 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뭐 사면 2년, 뭐, 예, 2년에 예. 한 2, 3년에 한 번 뭐 가전제품, 가구 등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오래 쓰죠. 최소한 몇 년 이상 예.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가격이 상승한다는 게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물가 상승이 계속된다는 어떤 하나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드디어 서비스 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비스 물가는 전원 대비 1.1%나 상승을 했어요. 많이 올랐네요. 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전월 대비 도소매 유통 서비스가 2% 오랐어요. 이게 뭐 말했냐면은 도소매 유통 서비스라는 게 간단하게 말해서 유통업체들이 갖는 마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마진을 2% 올렸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그게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가격에 전이가 될 거라는 걸 갖다가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PPI가 그 내포하고 있는 거는 결국 관세는 언젠가는 그 소비자 가격에 전이된다는 걸 갖다가 말을 하는 거고. 네. 또 하나 더 이제 좀 충격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8월 15일 날 수입 물가 지표가 또 그 다음 날이죠. PPI 발표된 그 다음 날 그 수입 물가 지표도 같이 발표가 됐거든요. 네. 수입 물가라는 게 뭐냐면은 외국에서 보내온 그 물품들이 관세를 막기 전 항구에 도착했을 때 가격을 얘기하는 관세 겁니다. 이전? 관세 부과 이전 네네.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미국에서는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행정부도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관세를 높이면 그 관세 부담을 갖다가 외국에서 지는 거다. 네네. 그러니까 외국의 수출업자들이 지게 된다는 얘기죠. 얘기했죠. 그렇게 막 강조를 많이 했죠.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수입 물가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입 물가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게 예상한 0.1% 상승이었는데 이게 0.4% 상승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 관세를 갖다가 그 수출업자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현재 부담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그렇죠. 방증한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현재 상황에서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는 느리게 치솟고 있는 이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업체가 내는 관세가 생각보다 낮답니다. 이 낮은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마클레이즈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5월달 기준입니다. 이건 물론 5월달 기준인데 관세 그 수입 물품 중에서 관세가 부과되는 게 50% 정도밖에 안 됐대요. 나머지 50%는 관세 부과가 안 됐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관세 부과 이전에 들여왔던 물품들 재고를 그렇죠. 소진하고 네네. 있다는 게 하나가 이유가 됐을 거고 또 하나는 이 수입업자들이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관세가 높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입하는 게 아니라 공급선을 바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실효 관세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급하게 오르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공급처를 바꿔도 되는 품목에 한해서는 그렇죠. 바꿀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재고를 충분히 쌓아놓은 품목에 대해서는 재고를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근데 뭐 문제는 뭐냐면 재고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이제 새로 수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시간 문제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트럼프 대통령, 그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일괄해서 한꺼번에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뭐 품목별로 나눠서 단계별로 막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 7월 PPI 그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이게 앞으로 그 향후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 말씀해 주신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이제 0.2, 0.3% 전달 대비 그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0.9가 나왔으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는 양쪽 다 근원까지 해서 그래서 원래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금리 인하론이 좀 우세한 그런 전망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생산자 물가 지수가 0.9가 나오니까 야 이거 좀 천천히 예, 그렇습니다. 좀 신중론이 또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 금리 인하 기대를 하는 게 네네. 9월 달에 거의 100%에 달했다가 그랬죠. 이게 지금 70% 이하로 낮아지고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연준에서는 네. 이거 소비자 물가 지수로 봤을 때는 금리를 좀 내려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고서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거 금리를 내렸다가는 더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부추길 위험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전망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전망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시장이 연 3일 동안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제 그 재고도 소진이 되고 물론 이제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른 것이 앞서 그 유통 과정에서 좀 비롯되는 것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기업들의 원가 부담하고 이제 직결이 되는 거니까 생산자 네네네. 물가 지수라는 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지만 계속 오르게 되면 과연 한 연말쯤 됐을 때 네. 지금 이 추세대로 본격적으로 오르고 또 상호관세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8월달에 발효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9월부터는 확실하게 지표도 올라갈 텐데 만약에 연말까지 지금 이 추세대로 뭐 한 0.5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면 그때는 뭐 스콧 베센트나 트럼프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게 궁금해요. 뭐라고 얘기를 할지. 결국은 그 물가 오름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미국의 경기 둔화 움직임이 확실해지게 된다면 네. 그래서 미국 주시장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그때서야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나는 스탠스를 보일 거다.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래 물러날까? 그렇게 안 물러나면 네. 굉장히 큰 어떤 미국 경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미국 경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는 결국은 AI 쪽에 어떤 엄청난 투자, AI 혁명 때문에 성장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거지. 그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둔화 흐름을 아직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네네. 이게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양극화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미국 주시장까지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 국민들의 분노도 끌어올리겠죠. 과연 그럼 내년 중간 선거를 갖다가 공화당이 담보를 할 수 없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기조, 신념을 네. 계속 이어갈지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미지수입니다. 네. 예, 예. 앞으로 추이를 좀 더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인데 흥미로운 타이틀을 준비하셨어요. AI 혁명이 소프트웨어를 집어삼키고 있다. 이런 주제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지난 10년 전만 해도 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만능주의를 갖다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던 말이었는데 예. 이게 지금 거꾸로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AI 혁명이 소프트웨어 업계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파괴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주가 흐름을 보면 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 8월 12일 날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올해 내내 나스닥 지난 6개월 동안 나스닥이 한 16% 정도, 15% 정도 오를 때 이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ETF가 있습니다. iShares Tech Software ETF라고 있는데 네. 이거는 한 3% 정도밖에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별로 그렇게 힘을 못 썼는데 드디어 8월 12일 날 굉장히 급락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AI 혁명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가 기존에 하던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이 점점 바뀌고 있는 거고요. 네. 기존 소프트웨어 어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파괴되고 있다. 여기까지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도대체 AI 혁명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갖다 죽이는 걸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째, 과거의 소프트웨어는 전문가가 아니면 만들 수가 없었죠. 그렇죠. 예. 당연히 소프트웨어 네네. 코딩을 예.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일반인들은 사실은 엄두를 못 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떤 형식으로 바뀌고 있느냐. AI 모델, 지금 뭐 챗GPT 프로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쓰게 되면은 일반인들도 자연어로 어느 정도 아주 기초적인 게임을 만든다거나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어떤 나 이러한 게임을 만들어줘 그러면 지가 알아서 코딩을 쫙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럼 약간 좀 이상한 점이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갖다가 수정해줘. 그럼 자기가 또 수정을 계속해서 해도 아주 간단한 게임 정도는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자연어를 통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소프트웨어가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그 소프트웨어들을 일반인들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시장이 그 어떤 시점들이 도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흐름들은 앞으로 점점 가속화될 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두 번째 그 이유는 개별 앱 혹은 소프트웨어들이 급속히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워드, 그다음에 계산하는 엑셀, 네, 따로따로 했죠. 그다음에 뭐 영상 편집, 네. 뭐 아니면 번역, 뭐 이런 웹이나 소프트웨어들이 다 개별적으로 작동을 했잖아요. 네네. 다 개별적으로 사서 쓰거나 예. 뭐 이미지 편집을 한다거나 영상 편집을 할 때는 특히 그런 현상이 더 심했는데 현재는 어때요? AI 모델 하나만 쓰게 되면은 이 기초적인 것들은 다 합니다. 네. 아직까지 완전한 전문가 영역은 아니지만 심지어 몇 분짜리 영화도 만들 수 있는 세상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연어로 가령 뭐 서울에 눈이 내린 거리를 네. 가령 뭐 사자 한 마리가 뛰어가고 있어. 이거 비디오로 만들어줘. 그럼 실제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앱들이 지금 AI 모델 하나로 완전히 통합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합 기능이 가능하다. 예, 예.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더 네. 이상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예전엔 그렇게 그 기술 얻으려고 공부 참 많이 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그런 시대가 돼가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까지는 뭐예요? 가령 뭐 이 보통 우리가 AAS라고 네, 보통 네. SaaS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우리가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든지 네. 구글 독스 같은 거 과거에는 우리가 뭐 CD라든지 이런 걸 사서 네. 자기 컴퓨터에 이렇게 설치를 해두고 그걸 갖다가 썼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그냥 뭐 사용 허가만 받으면 되죠. 네. 멀리 있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실은 그렇게 간편하게 쓰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 구독료를 내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린다는 네. 얘기죠. AI 모델 하나만 구독을 하거나 쓰게 되면은 사실 기존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던 수많은 어떤 앱이라든지 소프트웨어들이 필요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들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갖다가 AI 모델, AI 혁명이 집어삼키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결론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AI 혁명은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AI 기능 일부가 우리가 기존에 쓰던 소프트웨어에 약간 편입되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AI 모델 자체가 기존의 소프트웨어 영역들을 다 어떻게 보면 흡수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까 혹은 살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떤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AI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네. 이런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예. 사실 AI 등장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겠죠. 예.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한 몫을 하는 거고요. 대신 이제 번성하는 기업들도 있겠죠. 가령 뭐 AI 인프라 아니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번성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요즘 나오는 그 얘기는 소프트웨어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산업 구조가 변할 때마다 참 혼란스럽긴 합니다. 지금도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보이는데 산업 구조 자체 이제 일대 전환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업들이 사라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또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러울까 걱정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AI 분야에서 좀 늦어서 지금 이번 새 정부에 박차를 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실은 뭐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올 때부터 그전부터 이 걱정했던 것이 기업이 사라진다와 일맥상통한 일자리의 감소 문제.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정부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기본소득이니 로봇세니 조세 뭐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참 중요한 앞으로의 문제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상당한 어떤 뭐라고 그래요 혼란은 지속될 네.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새로운 일자리들이 끊임없이 생기겠지만 이 새로운 일자리들은 AI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들은 네. 훨씬 더 전문가 영역의 일자리들일 거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지금 기존의 인력들을 그쪽으로 가령 뭐 전환시키는 트레이닝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게 과연 얼마나 이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는 어떤 그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방식들, 어떤 분배의 방식들 자체도 굉장히 혁명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네. 사실 지금 이 어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나고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게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걱정 이런 것들을 지금 벌써부터 해야 될 시기라고는 봅니다. 예, 예. 저도 조금 나이를 먹는지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빨라지니까 네네네. 요즘엔 저도 좀 잘 따라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야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금의 한 5년이 예전엔 20년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요. 계속 좀 잘
좀 추세를 따라가야 될 것 같다 모두 그런 생각 좀 하실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 또 역시 흥미로운 주제인데 오래간만에 이제 그 덴마크 기업 얘기를 준비하셨는데 네네. 이게 그냥 기업이 아니더군요. 보통 예, 기업은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예. 기업이 지금 위기에 빠졌다고요. 예, 이게 다이어트 약을 둘러싼 혈투. 네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체중 감량 치료제죠. 네. 그거에 대한 혈투가 지금 미국과 덴마크 기업들 사이에 예, 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더 격화가 돼가지고 덴마크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보 노디스크가 만약에 패하게 된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덴마크 유럽에서 제2의 어떤 노키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가령 노키아가 좀 부진해지면서 핀란드 경제가 흔들린 것처럼 이 노보 노디스크가 흔들리게 되면서 덴마크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네네. 사실 그 노보 노디스크라는 이름을 갖다가 그 서학개미들 일종의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알고 있을 네. 거예요. 이게 사실 21년 6월부터 우리한테는 알려진 회사거든요. 사실 당뇨병 치료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네. 계신 분들은. 워낙 당뇨병 치료제에는 이 기업이 특화된 기업이었기 네. 때문에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몰랐어요. 예. 근데 21년 6월에 이 기업이 세상을 갖다가 깜짝 놀라게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노보 노디스크라는 그 덴마크 회사는 당뇨병 치료에 특화된 회사예요. 네. 근데 당뇨병 치료제를 갖다가 계속 개발하다가 GLP-1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받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발명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게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서 이 물질을 쓰려고 했는데 네. 한번 보니까 이걸 갖다 주사를 했더니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얻어 걸린 건가요? 얻어 걸린 거예요, 이게.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 이거 대박이겠다. 네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맨 처음에는 그 싹센다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네. 했고요. 그 위고비라는 이름으로 이게 이제 두 번째 버전이죠. 2세대. 위고비라는 이름이 2세대가 21년 6월에 FDA 마침내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승인을 받게 되자마자 세계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이게 이야기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좀 몸무게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랬죠. 예. 근데 요즘 보시면 굉장히 좀 슬림해진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분이 위고비를 쓴 겁니다. 그래서 더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다이어트의 어떤 혁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 어떻게 보면 세계를 강타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21년 6월에 이 회사의 주가가 거의 40불 정도 떼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4년 6월 가장 비쌀 때 얼마까지 갔었느냐? 150달러까지 치솟습니다. 거의 4배네요. 거의 4배까지 치솟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명품 유럽 회사들 중에서 근거지가 유럽 회사들 중에서는 시총 1위를 기록해요. 6천억 달러가 넘었다면서요? 그 당시에. 7,900억 달러가 7,9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명품 회사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이비통으로 잘 알려진 LVMH.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반도체. ASML. 반도체 첨단 반도체를 제조할 때 없으면 안 되는 EUV 노광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보통 이 두 회사가 시총 1, 2위를 기록했는데 이 회사를 꺾고 노보 노디스크가 1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약진을 갖다가 한 거죠. 그만큼 이 노보 노디스크가 그렇게 되면서 사실 덴마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대단합니다. 네. 어떻게 보게 되면 덴마크 GDP의 거의 전부를 노보 노디스크가 하고 있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과장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 노보 노디스크의 실적이 흔들리면은 덴마크 GDP가 역성장을 합니다. 네네. 이런 게 비일비재한 거고요. 보통 기업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시총이 최고였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900억 달러였는데 24년도에 그러니까 덴마크 GDP가 24년도에 얼마였냐면은 4,300억 달러. 그러니까 덴마크 GDP보다 시총이 훨씬 큽니다. 60%는 더 높네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노보 노디스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락세죠. 그러니까 노보 노디스크는 그만큼 어떻게 보게 되면 덴마크에서 차지하는 어떤 고용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 그다음에 세금 엄청나게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또 수출 엄청나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절대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덴마크 경제에서 노보 노디스크가 만약에 흔들거리면 덴마크 경제도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 핀란드의 노키아처럼요. 근데 실제로 노보 노디스크의 그 실적이 요즘 계속해서 둔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덴마크 경제가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어떤 경고등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형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현재 그 실적이 안 좋으니까 현재 노보 노디스크 주가는 150달러에 다시 한 65% 추락을 해서 현재 한 50달러대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미국 회사인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가 등장을 합니다. 릴리. 일라이 릴리라는 경쟁자가 출연을 하는데요.
동사도 똑같은 위고비랑 똑같은 그 비만 치료제를 갖다가 만들어요. 이름이 제파운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제파운드가 이 위고비랑 비교했을 때 어떤 특장점이 있느냐면은 일단 가격이 좀 싸요. 아이고야. 근데 효과는 더 좋아요. 그럼 효과가 위고비에 비해서 한 47% 더 뛰어나다는 뭐 어떤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25년 6월 현재 미국 체중감량 약물 시장이 57%는 제파운드가 차지를 하고 일론 머스크도 일로 갈아탔겠는데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 노보노디스크 위고비는 42.5%까지 하락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갖다가 방증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노보노디스크의 어떤 마케팅 전략에도 그 한 가지 원인을 갖다가 차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품질 뭐 성능 빼고. 네, 성능 빼고. 왜 그러냐면 노보노디스크는 워낙 잘 팔릴 때 일부러 공급을 갖다가 늘리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독점이고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갖다가 일부러 조절을 좀 한 측면이 있습니다. 좀 나이브하게 접근했군요. 네. 근데 그런 바람에 이 위고비를 구하려고 세계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때는 좋았죠. 근데 이제 일라이릴리가 그 제파운드를 출시하면서 공급을 갖다가 확 늘려버린 겁니다. 이거 잘 몰랐나 보죠. 출시 전에 이렇게 분위기를 몰랐나 봐요. 파악이 안 그런 됐나 얘기들이 봐요. 나올 줄은 알았는데 자신들의 어떤 독점이 그래도 상당 기간 갈 거라고는 생각을 했겠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캐파 증설도 해야 되겠는데 그건 뭐 기업의 의사결정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제파운드는 엄청난 공급을 하면서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케팅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가격도 더 싸게. 그러면서 이제 제파운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갖다가 점점 장악하게 나가면서 위고비를 갖다가 누르고 있는 거고요. 위고비도 가격을 낮추지 않았나요? 그래서? 낮췄는데도 아직도 제파운드가 더 쌉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사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갖다가 몇 가지로 갖다가 추릴 수가 있는데 사실 노보노디스크는 아까 진행자께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빠르다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사례다. 사실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빠르게 그 변화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위험들에 대한 어떤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지금 오늘날의 사회에서 독점은 영원하지는 않다. 그렇죠. 사실 아무리 독보적인 제품이라도 기술과 경쟁에서 뒤처지면 시장 지배력을 갖다가 잃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순간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인 혁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노보노디스크도 혁신을 갖다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차세대 비만 치료제 카그리세마를 또 내놨어요. 근데 이게 임상 결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더 위기가 어떻게 보게 되면 점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단 최근 들어서 이제 반전의 어떤 기회가 하나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위고비가 또 하나의 어떤 그 치료제로 새롭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FDA 허가를 맡았어요. 승인.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의외로 또 중증 간질환 치료제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고비를 투여한 그 간 환자겠죠. 거기에 62.8% 정도가 간 섬유증 악화 없이 치료가 된다는 걸 갖다가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다시 약간 반등 중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간 환자보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훨씬 크다는 그렇겠죠. 거죠. 그래서 이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다시 반등할지는 사실 의문인 상황이고요. 사실 뭐 노보노디스크가 이런 어떤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이것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주는 어떤 교훈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 현재 우리나라도 석유화학부문에서 구조조정이 막 진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굉장히 그 옛날에 뭐 80년대, 90년대마다 호황을 누려왔었는데 이렇게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영화하는 건 없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술, 혁신에 이쪽 R&D 투자에 매진을 해야 된다. 그래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걸 갖다가 노보노디스크가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노보노디스크 자체, 기업 자체 문제도 지금 있고 위기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는 좀 그 덴마크 정부는 그동안 이 노보노디스크가 덴마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다면 계속 유지되지 않고 뭔가 위기가 올 것을 대비하는 그런 움직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 구조를 좀 더 안정적이고 다양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을 좀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책적으로. 넉넉히 있다가 지금 이제 뭐 움직이려고 하면 참 깝깝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덴마크 경제에 대해서 뭐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균형 잡힌 산업 정책이 그래서 필요하다. 가령 뭐 대만도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1인당 GDP가 더 높아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나라 경제도 TSMC에 의존하는 것들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한 기업에
특정국의 경제가 완전히 너무 크게 네. 어떻게 보기에는 노출이 돼 있으면은 어느 순간 위기가 찾아오면 같이 몰락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산업 정책, 그러니까 균형 있는 산업 정책이 그래서 필요하다. 네. 중소기업도 발전을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대기업들도 어느 한 대기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갖다가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사람도 균형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참 중요한데 기업도 그렇고 사회 구조도 그렇고 전반적인 경제 정책도 얼마나 균형을 잘 맞춰서 동반 성장하느냐, 디졸브를 잘 시키느냐 이런 게 참 중요하다 또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세 가지 소식 윤석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개원 주셔서 이번 주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